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리는 밤참 뉴스 시간. 오늘도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랑 내일 밤참 뉴스도 설 특집으로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오늘은 명절이면 늘 반복되는 명절 갈등에 대한 이야기네요. 이 얘기 안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 네. 집안의 며느리고 또 누군가의 시누이기도 해서 사실 이쪽이 뜨끔하기도 하고 저쪽이 뜨끔하기도 하고 사실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얘기인 거죠. 한동안은 서로 대면해서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을 보내지 않았는데 이제는 올해 다들 이제 얼굴 보고서 명절을 다시 치르게 됐으니까 가족을 만나는 걸 좀 조심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사실 뭐 합법적으로 안 봐도 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교류가 좀 줄고 사람 간의 부딪힘이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좀 줄었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거리두기란 규제가 풀렸으니까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봐야 되는데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보면 참 반갑고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또 네. 막상 얼굴을 대하고 함께 뭔가를 하게 되면 묵은 감정이 또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건 맞아요. 이런 부장님하고 묵은 감정이 있다고 해서 거리두기가 풀렸다고 폭발시키지 않잖아요. 또 너무 지나치게 그 감정을 또 드러내면 그럼 또 마음 상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도 해야 되는데요. 일단 갈등이 많았다고 하는 얘기는 들려요. 네, 우선은 설 명절에 꼭 모여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부모님과 자녀 세대 간의 생각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요즘 굉장히 취업 준비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학생일 때는 마음 편안하게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 해주는 밥 먹고 오랜만에 과일도 실컷 먹고 네. 자취생들은 과일 실컷 먹기가 어려우니까 비싸죠 요즘에. 예, 그래서 쉬다가 왔는데 취직을 한 다음에 마음 편하게 내려가서 인사할 계획이었는데 취직이 안 되면 내려가기가 좀 그런 거예요. 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내려가고 싶다. 내려가면 결혼은 언제 하니? 직장은 어떻게 되는 거니? 연봉은 얼마나 되니? 이런 질문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청소하고 음식까지 다 하면서 어리부러져라 일하고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그냥 안 가고 싶다고 솔직하게 속내를 털어놓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오랜만에 가지려고 여행 가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성세대 분들도 사실은 꼭 와야 돼. 또 명절을 이런 방식으로 지내야 돼라고 하는 분들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묘나 차례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부모님 세대도 적지 않습니다. 명절엔 얼굴을 좀 봐야 되고 대가족들이 모이는 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명절에 음식도 같이 만들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래서 식구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까지 왕래를 불편하다고 안 하면 가족이 도대체 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전과 달라져서 좀 간소화됐으니까 그래도 간소화해서 간단하게 지내더라도 차례도 지내고 성묘도 갔으면 좋겠다. 백신 접종도 다 했는데 내 새끼가 안 온다고 하면 서운할 수 있죠. 저는 서운할 네.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이제 애가 어린데도 만약에 장성해서 그러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은 거예요. 벌써부터 교육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오늘 가서 해봐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도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그런 얘기하시고 나까지만 해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안 하기는 마음에 장벽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모임을 하고 차례하고 성묘하는 거 나까지는 할 건데 명절에 하는 거를 너네는 너네가 알아서 결정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2021년에 제4차 가족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MZ세대들 중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20세에서 29세는 63.5%, 30세에서 39세는 54.9%였습니다. 반면에 50세에서 59세는 38%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설 때 일이 많잖아요. 네. 저 아주 어릴 때는 남동생들을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예전엔 근데 그랬죠. 요즘에는 요리 못하는 남자는 약간 뭔가 좀 허점이 있는 사람으로. 아니요. 뭐 설거지라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옛날에 밥만 까시던 분들께서 요즘은 설거지도 하시고 요리도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회에서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사회에서 성역할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만큼 가정 내에서 바뀌는 것 같진 않아요. 속도가.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변하게 되잖아요. 네. 이런 세대 간의 인식 차이는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게 가족에서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월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분이 표현하기로 한 가족이 1년에 명절 때 모이면 동양인 반, 서양인 반, 서양인 이렇게 모이는 거래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농촌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도시에서 산업화를 겪은 부모님 세대는 동서양 반반인 거예요. 일제강점기와 6.25를 지내신 노인 세대는 동양인인 거죠. 근데 서양식 사고방식으로 자란 요즘 세대들은 서양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관이 다르니까 공감을 하기가 생각보다 어렵고 서로 이해해주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족 대화가 많이 사라지고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무너지고 있지만 새로운 관계를 좀 설정해보는 계기로 삼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살면서 애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 아이와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성장해서 좋은 성인이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를 그리고 마음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불편하다고 안 만나면 아예 뭐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좋은 성인으로 그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그리고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굉장히 소중하긴 하거든요. 가정의 형태나 정의는 많이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이번 명절에 서로 속박하거나 부담 지우지 말고 우리 굉장히 소중해. 나에게 이런 가족이 있어 라고 느낄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참 필요하고 제일 좋은 게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말과 행동인 거죠. 지금 세대 간 격차 얘기했지만 세대를 구분하는 법이 시대마다 좀 다르잖아요. 뭐 지금은 이제 MZ세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알파 세대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MZ세대가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에 출생한 사람들을 말하죠. 정작 MZ세대들은 너무 범위가 넓다. 우리들 사이에서도 세대 차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X세대부터 시작을 해서 Z세대까지 있고 MZ세대까지 왔는데 Z 한국시로 발음하겠습니다. Z 다음에 알파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Z 다음에 알파벳이 없으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A로 시작해서 알파 세대라고 부르는데 호주의 사회학자인 마크 맥크리인이 지금 0세에서 8세 사이의 영유아들을 알파 세대라고 하고 이 세대의 특징은 AI, 인공지능과 로봇을 비롯한 기술적인 것들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인 거죠.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누르면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들의 부르는 내용인데 명칭인데 부모님들보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럼 그거는 MZ세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좀 다르다는 겁니다.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합하는 신조어인데 여기는 그래도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경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컴퓨터를 많이 썼고 휴대전화도 태어날 때부터 지금의 스마트폰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경계 어딘가에 있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알파 세대들의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훨씬 더 익숙한 세대인 겁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자판 세대와 터치 세대의 차이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기 받는 방법이 다르다면서요. 어떻게요? 이 받는 방법이 보통 이제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옛날 세대인 거. 그러면요? 옛날 세대인 거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받는 방법이나 아까 말 터치하는 거나 이게 다른 거죠. 제가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이해를 잠깐 못했었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자, 알파 세대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고요? 네, 알파 세대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전 이 얘기를 듣고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길러지게 되잖아요. 2018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18개월 된 아기가 처음 한 말이 엄마도 아빠도 아니고 알렉사.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의 AI 스피커 호출, 뭐 요즘에 누구누구야 노래 틀어줘 이거 있잖아요. 그 알렉사가 엄마 아빠보다 먼저 배운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말하자면 디지털 세대인 건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건데 이 친구들의 꿈은 의사도 변호사도 아니고 10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가 되는 것이 제 1순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꿈부터 다른 거죠. 디지털 기기를 어릴 때부터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꿈도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는 그 라이언이라고 하는 미국 어린이가
뭐 수입이 제일 많다, 구독자가 얼마나 된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잖아요. 이 라이언의 경우에 2018년에 2,200만 달러 수입을 기록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그걸 보는 친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친구 영상 안에다가 본인의 장난감을, 본인 회사의 장난감을 노출시키고 싶었던 네. 많은 어른들이 있어서 어쨌든 키드 인플루언서가 된 거죠. 죄송합니다. 키드 플루언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알파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좀 풍족했기 때문에 문제는 그 욕망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스스로 소비 욕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요. 이런 소비와 절제를 그 전에 세대들이 좀 익혀야 됐다면 투자의 관념들도 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가상자산, NFT, 미술품, 달러, 이 부동산 위주였던 그 이전 세대들과 굉장히 달라지고 다양해졌는데, 그래서 이 알파 세대들은 투자를 어릴 때부터 좀 관심을 갖고 어른들이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생일에 네. 용돈 안 주고 뭐 저금 통장 같은 거 만들어 주거나 네. 아니면 주식을 사준다거나 뭐 투자할 수 있는 작은 거를 이렇게 해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전과 좀 달라진 그런 현상이고요. 미국에서는 키드 프레너, 이게 키드 어린이에다가 그 엔터프리너인 사업가를 합성한 말인데요. 네. 어릴 때부터 요리 유튜버, 패션 디자이너, 사탕 제조, 푸드트럭, 앱 개발 이렇게 돈을 좀 벌 수 있는 방법,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선재단에 기부하는 모습들도 알려주고요. 심지어 워라밸, 뭐 또 이렇게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것을 중시하는 분위기들도 있습니다. 제가 언제 OTT 드라마를 봤는데요. VR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상현실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인데 나는 영생하겠다. 그러니까 가상현실 공간에서 난 영원히 살겠다. 네. 그러면서 자기 몸 자체를 버리려고 시도를 하는 거를 봤어요. 그거 보면서 사실은 좀 충격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만의 세계를 따로 구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가상현실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하고 그거를 가치관적으로 어떻게 간극을 메울 것인가, 저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란 세대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물론 이제 세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그럼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그러니까 아바타 같은 캐릭터가 네. 오디션하는 프로그램을 광고를 하는 걸 봤는데 저희 꼬마가 그걸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네. 이 친구가 저거를 지금은 즐기는 상황이 되는데 가상과 현실이 거의 구분이 안 되는 수준까지 가면 가치관의 판단을 어떻게 내릴까, 그런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뭐 세대 차이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 뭐 오프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현실 세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현실 세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사회성이 좀 낮아질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네. 실제로 그 어린 친구들하고 대화를 페메라고 하잖아요. 네. 페이스북 메시지나 네. DM 이런 걸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심지어 전화 통화도 잘 하지 않고 그 메신저로만 통화하고 메신저로만 이야기하고, 왜 그러나 보면 자기가 할 말을 딱 할 수 있는데 필요한 말을 소통을 하려면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 사회성이 낮아질까 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영상으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데 네. 내 의사를 전달할 때는 말 아니면 글이거든요. 네, 트위터도 그렇죠. 글이고 메신저도 다 글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약해질까 봐 자신의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문해력이 떨어지진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되긴 합니다. 네. 고민이 좀 여러 가지로 되는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세대 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MZ세대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알파 세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알파 세대가 베이비 부머, 밀레니얼 세대보다 더 큰 소비 파워를 지닐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알파 세대를 겨냥한 기업들의 키즈테크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2025년에 알파 세대가 22억 명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 이게 전체 인구의 25%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의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상으로 인구가 제일 많고 제일 오래 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대부분 22세기를 쭉 살아낼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규모가 알파 세대를 겨냥해서 육아, 서비스, 앱 경제 규모를 55조 원으로 추산을 했고 네. 이것을 더 뉴맘 이코노미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요즘 세태에 기인해서 알파 세대 비중이 11%인데 소수니까 부모님의 소비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오히려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파 세대한테 8명,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총 8명이 한 아이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8개의 주머니를 가진 골드키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들도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쓰고 이 아이들도 많이 쓸 여력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즈 전용 영상 서비스를 출시한다거나 아니면 키즈 컨텐츠에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유명한 패션 전문샵 브랜드가 키즈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제가 최근에 숙박 그 예약하는 업체인데 그거 키즈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의 체험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정보가 제한적이잖아요. 그쵸. 그걸 계속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 활동을 하고 숙박할 수 있는 것만 모아놓은 앱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들어가서 클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투자나 소비 습관 이런 것과 관련돼서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 서비스 회사들도 아주 어릴 때 고객을 잡지 않으면 이제 커서 고객을 잡는 것보다 어릴 때부터 그 은행에 그 증권사에 그 투자사에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니까 서비스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주목받는 MZ세대 또 알파세대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참 고민인데요. 가끔 어떨 때 소통에 공포가 생길 때도 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인데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똑같은 이 인격체로 보고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 가까우니까 이해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선이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닫힌 질문이라고 하는데 너 취직했어? 그러면 예, 아니요밖에 없잖아요. 그런 질문 말고 요즘은 어떻게 지내? 네 생각은 어때? 무언가 답을 할 수 있는 열린 질문으로 얘기를 해주고 사생활을 좀 잘 상대방의 이게 내 생각이 맞다고 강요하지 말고 저도 안 그러려는데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잘 강요하지 말고 상대방의 얘기가 어떨지를 좀 잘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정도지 그래야 돼.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해야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화법을 좀 바꾸시는 게 좋겠고 또 젊은 세대들도 어른들이 이제 그렇게 조금 생각이 달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다음엔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뭐 왠지 방송 멘트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성세대, 부모 세대 입장에선 왜 우리만 노력해야 돼? 그렇죠.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 약자예요. 맞아요. 딱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더 많이 사랑하면 약자예요. 제가 저희 집에 제일 약자예요. 그래서. 그러면 약자라고 보통은 얘기 안 하죠. 아유, 죄야, 죄.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저희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화할 때 피하면 좋을 주제 또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게 다 가까운 사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동창이 안 나가시는 분들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동창이가 조금 불편하긴 해요. 왜 불편하냐면 자식 자랑, 집값 오른 자랑, 성적 자랑 이런 거 하면 기분 나빠서 안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전 동창회는 아닌데 지난 주말에 그런 비슷한 모임을 그 모임에 갔는데요. 다 아이들 교육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다 잘 보냈고
근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집 아이들이 있는 집은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음 상하거든요. 그건 네. 친척 간에 모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대신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거나 소외감을 느낄 만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공감해서 좀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너 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1인칭으로 이렇게 지목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지금 조금 바쁜데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말을 한다든지 네.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요즘 화제가 되는 TV 프로그램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정치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건 뭐 예, 서로 간에 요즘 그 OTT 서비스 중에 특이한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세대에 따라서 집중하는 프로그램이 다르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해보시고 시사야 얘기도 가끔 하시고 괜찮을 것 같아요. 시사 얘기가 소통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오늘의 발견 이런 거. 네. 예, 그렇죠. 오히려 그런 얘기 하시면 충분히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팁을 마지막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계기도 중요하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가족들이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이벤트나 네. 행사 같은 데 같이 참여해서 또 그래요. 즐겁게 뭐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이렇게 대화도 하게 되고 네. 맛있는 거 뭐 같이 먹다 보면은 예, 서로 간에 뭔가 불편함 같은 게 사라질 수 있잖아요. 왜 그 밥 먹으면서 협상을 하는 게 장소를 바꿔주는 게 그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가족들 간에도 예를 들어 국립부여박물관 같은 경우는 설날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1일, 23일, 24일 이렇게 사흘 동안 설맞이 어울림마당을 엽니다. 가시면 윷놀이, 제기차기, 투어놀이, 사물놀이터 같은 게 있어요. 가셔서 좀 즐기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국립공주박물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관을 합니다.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같은 경우는 세종수목원이랑 백두대간 수목원을 무료로 개방한다고요. 봉화에 있거든요. 가까운 데 계시면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투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가족 간의 경쟁 붙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사실 서울에 있는 분들은 서울은 원래 예. 민속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다 열어놓는 예, 거죠. 무료로 개방하잖아요. 우리 네. 한복 입고 하시면 좀 깎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우리가 설 때 한복 안 입은 지 얼마나 됐을까 이런 생각도 오히려 드네요. 외국인들이 더 많이 입더라고요. 예, 경복궁 그러게요. 같은 데 가보면. 네. 네, 가면 요즘에 경성복식으로 입고 사진 찍는 데도 있고요. 교복 입고 사진 찍게 해주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엄마한테 교복을 한번 엄마한테 교복. 아빠한테도 그거 재밌네요. 교복을 한번.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니어도 그 계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집중했던 사적인 얘기 말고 못했던 흉금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엄마 아빠가 교복을 입고 옛날에 껌 씹던 시절로 되돌아가서 엄마가 다리를 같이 이렇게 떨면서 서울 시내를 다녀보는 것 그리고 맛있는 거 재밌을 사 것 먹기도 같아요. 하고 그것도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한번 좀 해볼 만한 행사가 아닐까. 누군가가 그런 이제 생각이 그거 드네요. 제안만 해주시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에는 시간도 조금 있고 하니까 진짜 대화를 좀 많이 하는 그래서 서로 간에 세대 간의 소통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